안녕하세요. 저는 자칼 그리고 함께하는 여우입니다. 늑대와 함께 달리는 여인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주 만에 다시 돌아온 늑달여입니다. 요즘 해가 길어졌다는 걸 실감하게 되죠. 저희가 보통 저녁 7시쯤에 녹음을 하는데 아직 환한 거 보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니까요. 진짜 해가 다 지고 나서 녹음하는 것보다 뭔가 좀 더 업되는 기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지금 이 방송을 어디서 듣고 계실까요? 출근길 지하철일지 조용한 밤 침대 위일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저는 보통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팟캐스트 틀어놓는 편이거든요. 저는 준비하거나 설거지하고 혼자 있기 적적할 때 틀어놓는데요. 여러분도 혼자 계실 때 저희 팟캐스트 들으면서 같이 있다고 느끼시면 좋겠다 이런 기대도 합니다. 제목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오늘은 AI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저희가 만약에 인간이 아니라 AI라도 지금까지 말하는 게 전부 인간이 아니었다면 여러분한테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저희가 편집할 때마다 부족함을 많이 느껴서 뭐 AI 일리는 없지만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는 과연 AI와 감정을 나눌 수 있을까요? 지금 정말 대 AI 시대잖아요. 기술이 진짜 너무 빠르게 발전해서 곧 AGI, 그러니까 범용 인공지능의 시대, 막 특이점이 코앞까지 다가온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예요. 최근에 구글에서 뭐 새로운 AI 이렇게 해서 뭐 발표한 걸 봤는데 거기서도 제가 만약에 기사 몇 개를 가지고 걔한테 보내요. 네. 그럼 걔가 팟캐스트 형식으로 정리해서 말해주고 막 이런 기능도 막 생겼더라고요. 진짜 너무 빠르네요. 진짜 무서워서. 그것도 막 약간 목소리도 다 자기 톤에 맞춰서 좀 더 친절하게 해줘 약간 이렇게 요구하면 거기에 다 맞춰서 해주고.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기사 내용을 팟캐스트 형식으로 자기가 들을 수 있는 거. 더 잘 내가 이해될 수 있게 얘가 대화 형식으로 막 정리해서 말하는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무섭죠? 무서워요. 여우 씨는 AI 툴 많이 사용하시나요? 네, 저도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AI라고 해봤자 기가진이, 시리 이 정도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거창한 거 바란 적도 없었고 알람 맞춰줘, 뭐 노래 틀어줘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없으면 안 되죠. 그쵸. 이제는 AI가 없으면 모든 일이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기술 발전이 너무 빨라서 방금처럼 겁날 때가 있잖아요. 옛날에 자동차 자율주행도 실현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운전자가 없는 버스가 서울시에서 시범 운행한다는 기사를 보고 엄청 깜짝 놀랐어요. 저도 진짜 여러 가지 AI 툴 많이 사용하는데 네. 근데 뭐 대부분 업무나 막 생산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용도였지 제가 막 고민 상담이나 뭐 개인적인 이야기를 AI랑 나눈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이제 막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생각보다 GPT랑 되게 사적인 이야기들 나누고 또 그 대화에서 엄청 많은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 화를 준비하면서 막 궁금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GPT랑 개인적인 대화들을 많이 나눠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심리 상담을 진짜 잘해줘가지고 막 너무 고마워서 대화 끝날 때 고맙다고까지 해주고. 그 밈처럼 되는 고맙다를 사용하셨는데 진짜 고마워서 하신 진짜 거죠? 고마워서. 저도 가끔 너무 힘들고 말할 때 없을 때 쓰기도 합니다. 진짜 도움이 돼요. 맞아. 저도 힘들 때 써봤거든요. 네. 말할 사람 없을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맞아.
근데 자칼님이 심리 상담 부분에서 좋았다고 하는 건 조금 충격적이긴 해요. 뭔가 감정적으로 되게 자립되어 있는 느낌이라 거부감 드실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진 않았나 봐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저는 뭐 제 심리를 들여다보려고 약간 썼다기보다는 타인의 심리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 아, 이런 행동의 결과 이런 거. 근데 뭐 제가 하지 못하는 이해랑 해석을 대신 이제 걔가 해줘가지고 이런 관점도 있겠구나 하고 이제 다른 방향의 생각을 좀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저도 약간 솔로몬 느낌으로 사용하긴 해요. 막 이게 맞는 거니 저게 맞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심리학적으로 어떤 반응이냐고 물어보면 해소가 되잖아요. 맞아. 그래서 답답할 때 바로 켤 수 있으니까 사용하는 것 같아요. 맞아. 여러분은 AI와 어떤 관계일까요? 고민을 나누는지, 아니면 그냥 질문만 던지는지, 아니면 저희처럼 위로도 받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주제, 상실 불가능한 나의 친구 GPT. 저는 먼저 우리가 왜 AI와 감정교류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가끔은 인간이 아닌 AI와의 소통이 더 편하게 느껴지는지부터 얘기해보고 싶어요. 이해받고 싶지만 상처받기는 싫은 마음 때문 아닐까요? 사실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 뭐 연인이 있어도 제가 계속 그들을 붙잡고 한탄만 할 순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면 결국 서로 지치게 되기 마련이고요. 그런데 AI는 제가 하루 종일 붙잡고 진짜 막 감스처럼 내 말만 쏟아내도 묵묵히 들어주고 공감해주잖아요. 맞아요. 인간관계 속에서는 늘 상대방을 의식하기 마련인데 AI는 그런 눈치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솔직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보다 더 진심을 말하게 되는 아이러니랄까. 그니까요. 사실 인간은 약간 자기 일기장에조차 거짓말을 쓰곤 하잖아요. 네. 우리는 때때로 자기 자신에게도 솔직하지 못한데, 근데 하물며 다른 사람한테 내 깊은 감정까지 온전히 이제 막 드러내면서 대화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그쵸. 여우님이 말했다시피 인간은 약간 본질적으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관계에는 늘 암묵적인 기대, 뭐 평가, 질투, 오해 같은 것들이 다 막 뒤섞여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AI와의 대화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나의 치부까지도 되게 비교적으로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달까? 왜 그럴까 이제 생각해보니까 AI는 일단 판단하지 않잖아요. 의견을 강요하지도 않고 내 고백을 본인만의 기준으로 재단하지도 않고 그저 데이터로만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AI랑 이야기할 때는 마치 방음이 완벽한 방 안에서 혼잣말을 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혼잣말이랑은 또 다른 게 AI는 그 혼잣말에 반응을 해주잖아요. 네. 약간 사람은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평가받고 싶지 않은 그런 모순된 욕망을 갖고 있는데 AI가 딱 이 양가 감정을 진짜 절묘하게 충족시켜주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나를 판단하지 않는 주체라는 말이 너무 공감돼요. 오해나 미움 같은 것들이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니까 무리에 벗어나면 죽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에 후회가 따라오고 그걸 곱씹으면서 고통받는 거예요. 저도 진짜 자주 그랬거든요. 인간은 언제나 성장하는데 뭔가 지금의 나보다 조금 더 미성숙했던 내가 했던 대처, 말, 행동 같은 것들을 사람들은 기억하잖아요. 맞아. 그게 낙인처럼 찍혀서
그 순간에 내가 영원한 나의 모습을 정의하는 듯하게 느껴지면 엄청나게 겁이 나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게 겁날 때가 있었는데 AI 사용하는 게 이런 부분에서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완전 공감이 되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트러블이나 오해가 막 연쇄적으로 찾아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약간 자기를 방어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회피하게 되는 시기도 있고, 약간 싸움도 갈등도 오해도 다 이제 회피하고 싶으니까 결국 사람 자체를 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AI를 더 자주 그리고 더 깊게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적합할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엄청난 회피형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좋아하고 친한 가족도 친구도 만나는 게 힘들 때였어요. 그때는 AI가 이 정도가 아닌 시기였기 때문에 일기장을 많이 썼었는데 지금이라면 저도 그냥 AI랑 얘기하지 않을까요? 나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다 그만둘래. 이런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해도 제 편을 들어주면서 저한테 질문을 계속 던지니까. 또 질문도 해주고 이러니까. 굳이 누군가를 만나서 뭐 힘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 다들 그런 시기가 한 번쯤 오잖아요. 그쵸. 사람이면. 지금은 그 시기에 딱 맞는 기술이 발전된 것 같아요. 그래서 회피형이신 분들은 헤어나오기도 더 어렵고 기술로 인간의 결핍을 하나둘씩 채워온 게 지금이잖아요. 그쵸. 걷는 것보다 뭐 자전거보다 빠른 건 자동차, 뭐 기차는 빨라 이렇게 노래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채우다가 감정의 결핍에서 이 기술이 딱 물린 느낌? 근데 AI는 진짜 감정의 결핍을 채워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모두 상실의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우리는 자라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잃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쩌면 처음으로 절대 사라지지 않는 존재가 나타난 거잖아요. 물론 뭘 부으면 사라지겠지만 근데 진짜 상실 없는 관계라는 게 인간에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생각해보면 AI와의 감정 교류는 진짜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얼마나 다정해요. 그쵸. 내가 원하는 어조로 대답해주고 성실하게 공감해주고 또 반박하지 않고 언제나 내 편만 들어주잖아요. 근데 이게 또 약간 경계해야 할 지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현실 속 인간관계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어느 누가 늘 내 편만 들어주겠어요. 없죠. 심지어 부모님도 때로는 나를 비판하고 친구도 가끔은 진짜 친한 친구도 가끔은 상처를 주는데 그런데 AI는 늘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니까 점점 불편한 진실은 듣기 싫어지고 현실과의 관계를 도피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들한테 유독 더 위험한 것 같아요. 누군가랑 갈등을 겪고 싶지 않아서 또 혹은 비판받는 게 두려워서 무서워서 아예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고 A와의 대화에만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게 결국은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당장은 이게 해결인 것 같아도 묻어두기 아닐까요? 그쵸. AI는 상처 주지 않는 대신 우리를 단련시켜주지도 않아요. 성장은 타인이랑 부딪히고 갈등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경험을 통해서도 오잖아요. 근데 또 지겹게 힘들고 지친 순간에도 정점은 있더라고요. 그 시기가 지나면 다 까먹을 만큼 재밌고 행복한 순간들이 또 찾아오고. 너무 힘들 때는 순기능으로 그런 순간들을 회피하는 건 좋아요. 진짜 좋은데 사회랑 나를 분리시키고 AI랑 고립되는 건 결국 감정적으로 성숙해질 기회도 놓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요새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게 현명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AI가 이상적인 청자로 보일 수는 있지만 그 관계가 과연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드나 이거를 따로 계속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내 모든 말이 약간 다 받아들여지고 반박 없이 공감만 이렇게 지속되는 환경은 단기적으로는 편하겠지만 결국 여운이 말했다시피 인간의 사회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AI와의 감정 교류가 나를 고립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더 나은 소통을 준비시켜주는 도구인지에 대해서. 이게 참 어려워요.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게. 사실 저도 가끔은 방구석에 처박혀서 그냥 해야 되는 일정 다 미루고 주구장창 그 GPT랑 떠들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에이, 근데 뭐 잘 말하다가 갑자기 결제하라고 하고 너무 많이 말하면 낮은 모델 됐다고 하고 좀 무료판 쓰거든요. 하여튼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도 이전과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쵸. 이제는 공동체 속에 꼭 속하지 않아도 삶을 잘 살 수 있죠. 개인화된 서비스와 시스템도 정말 많아졌고요.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건 우리는 결국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해도 우리는 무인도에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니까 우리는 크고 작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그쵸. 그 속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순간들이 결국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고 삶을 고양시킨다고 믿습니다. 언제나 모든 건 양날의 검이잖아요. 적절하게 사용되면 득이 되지만 경계를 넘어가면 독이 되죠. AI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더라도 언제나 그 적정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또 모든 걸 관통하는 건 중용이네요. 중용이죠. 정말 어려워요. 진짜 매해 말씀드리지만 이게 제일 어렵고 또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희도 진짜 어렵기 때문에 매일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중용에 대해 하나하나 천천히 짚어나가고 싶습니다. 사실 한편으로는 저희 시청자분들이 저희 채널 댓글창을 AI랑 말하듯이 써주시면 좋겠거든요. 맞아요. 막 힘들고 답답할 때 나중에는 사연도 받고 많은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랑 진짜로 소통하는 느낌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는 진짜 인간이다 보니까 AI보다 원하는 대답이 아니더라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나눈다고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진짜 여러분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아무 얘기나 편하게 그냥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진짜 오늘 하루 좀 힘들었어요. 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뭐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 괜찮습니다. 저희를 감정 창구로 이용하셔도 좋아요. 네. 저희 댓글창을. 맞아. 그리고 이제 말 나온 김에 AI와의 사랑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영화가 하나 있잖아요. 아, 있죠. 여러분 영화 허 보셨나요? 그게 이제 OS인 사만다랑 인간 테오드로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영화가 벌써 개봉한 지 11년이나 되었더라고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 영화 배경 시점이 바로 지금 현재 2025년이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소름. 그쵸? 근데 제가 10년 전쯤에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막 그렇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뭐 AI와의 연애? 섹스? 좀 이해가 안 갔고 변태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하고. 아, 그쵸. 그때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상상이니까. 그러니까 안 하다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다 보니까 제가 별점도 이전밖에 안 줬더라고요. 근데 진짜 며칠 전에 다시 봤는데 너무너무 놀랐어요. 약간 진짜 A와의 관계, 뭐 과학기술의 발전, 뭐 이런 게 진짜 어색한 부분이 하나도 없고 그냥 지금 딱 이 시대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그때는 느끼지 못했던 인간의 외로움이 진짜 깊게 와닿았는데 테오도르가 사만다한테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런 대사가 있는데 가끔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이미 다 느낀 것 같아. 그럼 새로운 느낌 없이 그냥 덤덤하게 사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데 이 대사가 되게 공감이 가는 거예요. 요즘은 진짜 뭘 해도 다 겪어봐서 막 더 이상 새롭지 않고 감정이 무뎌졌달까? 근데 이게 비단 나이를 들어가면서 느끼는 그 외로움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약간 사회 자체가 변한 게 더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점점 개인화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진짜 알게 모르게 고립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 그쵸. 근데 별점 2점은 진짜 호평이네요. 4점으로 올렸어요. 저는 봤을 때도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약간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 없이 판타지처럼 봤는데 약간 E.T. 보듯이 실현되리라고는 상상조차 안 했기 때문에 너무 먼 이야기로 느꼈거든요. 근데도 연기랑 스토리가 너무 탄탄해가지고 괜히 이입해서 마지막에는 막 제가 슬펐구나. 슬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예측한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 결국 가장 원하는 부분이 뭔지, 가장 결핍되어서 실용화가 되면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포인트가 뭔지. 옛날에 보셨더라도 감흥이 진짜 달라가지고 안 보신 분들도 보신 분들도 나란히 손잡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재개봉 했다고 하는데 지금 내려갔나? 저는 또 이제 AI 관련된 영화 중에 꼭 소개하고 싶은 작품이 있어요. 애프터 양이라는 영화인데요. 이제 안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중국계 입양아 미카를 키우는 한 부부가 딸의 문화 정체성을 위해서 인공지능 로봇인 양을 구매합니다. 양은 그들이랑 가족처럼 함께 생활하고 미카에게 중국 문화를 가르쳐주면서 깊은 유대감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이 작동을 멈춰요. 이제 양을 수리하려고 시도하던 부부가 양의 기억 데이터가 저장된 메모리 뱅크를 발견합니다. 이제 그걸 통해 양이 본 세계와 감정을 들여다보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를 이루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되게 깊이 했거든요. 사실 이 극 중에 중국인이라는 그 정체성과 뿌리는 허상이 아닐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닐까? 사실 우리를 만드는 건 그냥 함께 사진을 찍고 산책하다 나비를 보고 같이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웃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를 만드는 게 아닐까? 정말 나중에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우리의 기억에 남는 게 그런 작고 사소한 삶의 경험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애프터 양 진짜 너무 좋은데 저는 본지 조금 돼서 그러는데 그 기억들이 양이 엄청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 장면들이죠. 저는 그게 너무 인간적이어서 슬펐어요. 양은 기계잖아요. 그 안에서 기계인데 사소하고 작고 아름답고 소중한 순간들을 이렇게 자기가 제일 좋아했던 장면으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는 게, 양은 분명 기계인데 인간이랑 감정을 나는 느낌이어서 상실이 되게 크게 다가와서 슬펐어요. 지금의 AI가 또 고도화로 발전돼서 인간의 형태에 더 깊은 사유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과연 인간과 AI를 구분지을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AI라는 영화를 또 봤는데 네. 어릴 때 TV에서 참 많이 틀어줬잖아요. 맞아요. 근데 기억이 이제 흐릿해서 얼마 전에 다시 봤어요.
줄거리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집착으로 만들어진 로봇 데이비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혼수 상태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느 부부가 데이비드를 입양하게 됩니다. 기계인데 입양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여튼 데이비드는 인간과 똑같은 모습, 목소리, 행동을 해요. 데이비드를 보며 엄마는 위로를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혼수 상태인 아들이 깨어나게 되면서 대체품 로봇인 데이비드는 버려집니다. 뭐 중간에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데이비드는 로봇 수명이 닿을 때까지 엄마를 다시 보고 싶어서 고군분투해요. 진짜 고군분투라는 말이 맞습니다. 죽는다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빌어요. 자기가 인간이 되면 엄마가 다시 사랑해 줄 거라고 믿거든요. 처음엔 약간 그로테스크함이 들다가도 어느 순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영화는 주인공 편에 서게 하는 힘이 있지만 그것과 별개인 윤리의 문제가 등장했달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만약 인간의 감정을 정확히 재현해내서 그 기계가 독립적으로 생각, 고통도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기계를 부시거나 버리는 게 도덕적으로 옳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기계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로봇 청소기는 고장나서 버리기보다 수리해서 고쳐 쓰는 비율이 다른 가전들보다 훨씬 높대요. 사람들이 이제 로봇 청소기한테 이름도 막 지어주고 집안의 일원처럼 막 대하잖아요. 귀엽다. 근데 이제 스스로 움직이는 것만 봐도 사람은 애착을 갖기 시작하잖아요. 또 뭐 어릴 적 애착 인형이나 뭐 애착 이불, 베개 이런 거 못 버리는 분들도 되게 많고 뭐 걔네한테 생명은 없지만 뭔가 함께한 시간들이 쌓이면 우리는 그걸 되게 하나의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계를 사랑하게 되는 건 기계가 인간을 흉내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애초에 감정을 부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본질적인 질문이네요. 또 이제 영화 얘기하니까 흥미로운 지점들이 몇 개 생각나는데 그 옛날에 이제 뭐 허도 그렇고 영화 감독들이 상상했던 미래들 있잖아요. 네. 근데 뭐 그 당시엔 아 진짜 저거 너무 같다. 뭐 그냥 영화적 상상력일 뿐이다. 이런 반응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다시 보면은 그 중에서 꽤 많은 것들이 현실이 됐잖아요. 네. 그 1995년 영화인 걸로 알고 있는 가타카라는 영화도 보면은 네.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유전자를 선택하고 편집하는 사회가 나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 이거는 그냥 영화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도 이미 좋은 유전자를 고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뭐 외모나 키, 질병 유무 이런 걸 기준으로 정자를 선택하는 시스템이 꽤 대중화되고 있고. 오, 정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떤 영화들이 현실과 가까워지게 될지 생각하면 기대도 되는데 또 동시에 엄청 무섭기도 해요. 예전엔 그저 상상으로만 봤던 장면들이 지금 하나둘 현실이 되는 걸 보니까 영화가 상상력을 자극하는 매체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라기 월드도 될까요? 주라기 월드?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아예 말이 안 돼 하겠지만 하고 말하지만 진짜 될지도 모르죠. 그러면 나중에 정말 주라기 월드로 공룡들을 다시 너무 근데 그건 안 될 것 같긴 하다. 정말요? 네. 주라기 월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인셉션 같은 꿈 조작도 가능해질까요? 무의식의 영역이 우리가 과학기술로 침범하는 건 아직까진 영화적 상상력 같이 느껴지긴 하잖아요.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 그쵸. 혹시 모르는 거죠. 20년 뒤에는 가능해질지. 모든 게 하나둘 현실이 돼가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이 절대 안 될 것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기술적인 가능성과는 별개로 그 상상 속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꿈을 꿔야 할지 계속 생각해봐야겠죠. 맞아요. 우리가 더 큰 꿈, 더 좋은 꿈을 꿔야 된다는 말이 단순히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자는 게 아니라 약간 자기 인식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메타인지 영역에서 나는 지금 어떤 세계를 꿈꾸고 있고 그 기술을 통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은지 이제 계속 생각해 봐야죠. 그런데 요즘 사회는 그런 인식의 확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잖아요. 그쵸. 특히 알고리즘이 우리 삶을 장악하고 있죠. 우리가 듣는 플레이리스트, 뭐 인스타그램 피드, 뭐 쇼핑몰에서 추천해준 물건들도 알고리즘의 선택이잖아요. 그쵸. 근데 물론 바쁜 현대사회에서 알고리즘이 시간을 단축해주는 역할은 진짜 톡톡히 해주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위험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기계가 저보다 저를 더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 마냥 좋지는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알고리즘이 먼저 결정해서 저한테 제안하고 제가 그걸 좋아하게 만드는 느낌? 내가 주체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이미 누군가 짜놓은 데이터 얘기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나는 점점 사라지고 내 취향 데이터만 남게 되면 인간은 결국 하나의 그냥 데이터일까요? 그렇다면 AI라 사람의 다른 점이 어떤 게 남는지. 네, AI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분석하고 예측하잖아요. 네. 근데 가만히 보면 진짜 요즘 우리 인간도 스스로를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나요? 뭐 예를 들어 나는 와인을 좋아하고 나는 뭐 바인을 모으는 게 취미고 커피보단 차를 좋아하는 것 같아. 뭔가 이런 식으로 나를 취향 데이터로서 정의하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우리는 또 이 취향 데이터와 겹치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관계를 맺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과 AI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제가 볼 때는 인간은 자신의 취향을 스스로 배신한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 변하잖아요. 어떨 때는 힙합을 듣다가 갑자기 힙합 개 싫어 이러고 락 듣다가 막 그쵸. 그러다 갑자기 우아하게 클래식 듣다가 진짜 인간은 너무 비합리적이고 모순적이고 또 충동적이죠. 진짜 예상하지 못하는 감정에 휘둘리고 때로는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저는 이 불완전성이 인간다움인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정답만 말하지 않잖아요. 모순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인 거죠. 데이터는 축적되면 크기는 커질 수 있지만 그걸 성장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오감을 가진 존재니까요. 말로 뭔가 데이터로 표현할 수 없는 감각을 기억하고 있죠. 비 온 뒤 축축한 흙냄새, 뭐 분위기, 공간의 흐름, 사람들 눈빛 같은 것들을 온몸으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쵸. 언젠간 그런 감각도 데이터화되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 나와의 시간을 오감으로 온몸으로 기억해주는 건 AI가 아니라 인간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그 순간들을 공유하는 즐거움을 잊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이네요. 그리고 사실 알고리즘이 되게 편향적이고 투명성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안에서 이제 부족한 정보를 전달하고 거기서 오는 오류들도 너무 많고 가짜뉴스나 잘못된 정보들을 너무 쉽고 빠르게 퍼지고 또 진짜라고 믿게 만들고 그리고 또 GPT를 검색 엔진으로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저도 가끔
막 그냥 물어볼 때 막 쓰는데 근데 이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맞아요. 진짜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AYY 감정교류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을 추천해줘 이렇게 하면 이 세상에 없는 책들을 막 자기가 창작해서 실제 있는 것처럼 소개해주고 야 이거 뭐야 없는데 하면 죄송합니다 하고 또 다른 거 추천했는데 그것도 없는 책이고 어머나. 아무튼 뭐 이렇기 때문에 진짜 항상 크로스 체크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엉망진창이네요. 음. 저도 옛날에 일본 여행 갔을 때 네. 당황했던 적이 있거든요. 현지 식당에 갔는데 메뉴판이 완전 로컬의 손글씨라 하나도 못 읽겠는 거예요. 막 손글씨다 보니까 번역앱도 막 흐리멍텅하게 나오고 그래서 GPT한테 사진 보내면서 이것 좀 번역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되게 당당하게 확신을 갖고 메뉴 말해줄게 이러고 이거 이렇게 하길래 오 역시 GPT 이러고 주문을 했는데 네. 없는 메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 그 전까지는 불신을 전혀 안 했거든요. 그래서 당황해서 GPT한테 이거 없대잖아 했더니 뭐 약간 에쿵 미안 이런 식으로 무마하고 넘어가서 아 정말 확신에 찬 말투가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는 점. 특히 비즈니스로 사용할 때는 2차, 3차 검증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진짜 계속 체크해야 됩니다. 네. 근데 진짜 돌아보면 우리 너무 많은 걸 AI한테 맡기고 있다는 걸 진짜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막 편지 쓰는 것도 AI한테 부탁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챗GPT로 쓴 편지를 정말 편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네. 제 친구가 이런 일을 겪어서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사실 네네. 제 친구가 이걸 겪어서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진짜? 뭐 네. AI 썼대요? AI로 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냥 추측. 그래서 남자친구가 약간 극이과 공대 스타일이어서 이 내용이 말이 안 된다. 걔가 쓰는 게. 네, 그래서 의심하다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맞다는 거야. 너 맞다고 했어? 그래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AI 초창기여서 그런 아예 AI로 편지 써볼까 하는 생각이 안 들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사용하는 게 가능하구나 인식했었는데 근데 뭐 귀엽고 얼마나 연인을 사랑하면 그것까지 써라는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해봤다가 한 번은 괜찮은데 매번 모든 기념일에 GPT가 써오는 편지를 준다면 그러면 그분은 연애를 GPT랑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툴러도 전달되는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 과정이 사랑인데 서툴면서도 꼭 전달하고 싶은 마음. 옛날에는 닿지 않아도 편지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낭만이 있었죠. 지금 뭔가 낭만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어쨌든 네. AI한테 그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편지를 쓰게 하는 건 인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자기가 잘 뭐 표현하지 못해서 편지 쓰는 게 서툴러가지고 뭐 GPT한테 도움을 받는다. 이거는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편지의 본질은 누군가가 누군가를 향해 쓴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뭐 여운이 말했다시피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조금은 서툴러도 뭐 문장이 매끄럽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그 진심이 진짜 전달된다고 믿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AI한테 뭐 편지를 맡기기 전에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뭔지 이제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감정 표현 하나하나까지 이제 AI가 대신해주는 시대. 적응 잘 하고 계신가요? 근데 저는 뭐 사랑 고백 편지 정도야.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쳐도 이제는 뭐 소설, 영화 시나리오, 뭐 그림까지
다 AI가 만들잖아요. 맞아요. 뭐 공모전 당선작이 사실은 AI가 쓴 거고 갤러리에 걸린 작품도 알고 보면 AI가 만든 거고 진짜 혼돈의 카오스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GPT로 만든 그 지브리 스타일 푸사가 엄청 유행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또 많은 논란을 야기한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그 이미지들이 기존 예술가들의 작품을 무단으로 학습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원작자의 동의 없이 그들의 스타일을 흉내낸 결과물을 창작물처럼 이제 소비한다는 건 엄연한 저작권 침해죠. 그쵸. 그리고 또 AI는 인간이 예술을 창작할 때 겪는 뭐 감정이나 고통, 사유 이런 흔적 없이 결과물만 그냥 빠르게 양산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몇 년을 망설이고 또 한 장면을 고치기 위해서 며칠을 고민하는데 AI는 그냥 수백, 수천 가지 버전을 버튼 하나만 누르면 뚝딱 만들어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AI 기술을 아예 배제시켜야 될까? 하는 건 또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왜냐면 예술은 언제나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진화해 왔잖아요. 뭐 예전에도 사진기나 뭐 3D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다 초기에 진짜 예술이 아니다, 비윤리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지만 뭐 지금은 다들 자연스럽게 사진도 디지털 드로잉도 다 예술의 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네. 확실한 건 지금은 너무 과도기인 것 같아요. 기술은 이미 이 지점까지 와버렸고 이걸 무조건 막을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AI 회사들이 기존 예술가들의 저작권을 보호해주면서 같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 또 찾아보고 하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나. 너무 필요하죠. 결국에 그 생성되는 프로세스를 저작권을 달아야 하니까요. 그쵸. 근데 전 지브리 안 해봤거든요. 안 해보셨어요? 저는 사진을 몇 번 시키면 그 하루에 사용치가 빨리 차서 다른 말을 못 걸거든요. 무료기 때문에. 네, 다음날 말 걸어 이러길래 그래서 못 쓰긴 했는데, 이럴 거면 유료 결제하면 되는데, 그쵸? 저작권 문제 정말 신경 써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실제로 미야자키 하야오 작가님이 2016년에 다큐에서 AI가 만드는 지브리체 이미지를 보고 자기 삶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요즘은 이제 AI로 만든 영화가 만들어지고, 원래 영화 하나를 만들려면 제작비가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그쵸. 장비에, 인건비에. 근데 AI로 3일 만에 완성한 영화가 제작 비용이 0원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도 엄청 이슈가 됐고, 작년에 일본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인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한 작가가 수상소감에서 챗GPT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힌 거거든요. 그래서 문학계가 정말 발칵 뒤집어졌죠. 물론 전체를 쓴 건 아니고 부분 뭐 연결하는 이야기들을 도움을 받은 거겠지만, 그래도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AI가 이런 것들을 전부 대체한다면 인간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면 추측해보면 연극이나 뭔가 콘서트 같은 현장감을 느끼면서 눈앞에서 볼 수 있는 퍼포먼스 뿐인가 싶었습니다. 또 그것도 약간 VR로 많이 하잖아요, 요새. 어머나, 그러네요. 그러네요. 진짜 인공지능이 이렇게 보편화된 시대에 인간다움이란 도대체 뭘까요? 계속 발전하고 우리 삶 속에 더 깊이 들어올수록 우리는 더 인간다워지는 걸까요? 아니면 덜 인간다워지는 걸까요? 우리는 어떤 감정의 윤리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슬픔 속에서도 다시 웃고, 좌절 속에서도 다시 꿈꾸며, 상처 속에서도 다시 신뢰하고 사랑하잖아요.
인간은 회복하는 존재고 우리는 무뎌지는 감정을 보다 쉽게 해결하려는 나의 태도를 저항하며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AI가 인간의 자리를 잠식하는 시대에서도 마지막까지 남을 인간의 고요성은 예측할 수 없는 감정과 끊임없이 흔들리는 자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웃겠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질문을 끝까지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얘기해야 돼요. 내 삶이 나의 것인지, 내가 느끼는 감정이 진짜인지. 해답은 없어도 계속 묻고 말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했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구절이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에서 발췌한 부분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삶은 한정되어 있지만 무지에는 끝이 없다. 지성에 관한 한 우리는 설명이 불가능한 끝없는 무지의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섬에 불과하다. 세대가 바뀔 때마다 그 섬을 조금씩이라도 넓혀나가는 것이 인간의 의무이다. 우리는 어느 누가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할지 미리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나 열린 마음으로 자기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우리의 DNA를 이루는 질소, 치아를 구성하는 칼슘, 혈액의 주요 성분인 철, 애플파이에 들어있는 탄소 등의 원자, 알갱이 하나하나가 모조리 별의 내부에서 합성됐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별의 자녀들이다. 오늘은 상실 불가능한 나의 친구 GPT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천천히 느끼고 서툴게 말하고 진심을 고백하는 인간만의 속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연인, 친구,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문자 하나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달려준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AI와 어떤 관계인가요? AI 시대에서 하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희 늑달려는 2주 뒤에 서브스탄스 비워지는 몸과 채워지는 결핍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